북한이 오늘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몇 분 뒤 공중 폭발했습니다. 이번 달에만 3번째 발사입니다. 미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동해로 올라오던 상황이라 북한의 무력 시위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야 한다고 또 주장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 정부의 반박에도 트럼프가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라 했지만 인터뷰 시점은 불분명합니다. 정부는 거듭 사드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게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선관위 주최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도 사드 비용 부담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성장이냐 분배냐, 또 증세냐, 감세냐를 놓고선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법에 따라서 정리하고 된 것 아닙니까? 그때 통진당 하실 때 같이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사실관계를 책임지십시오. 어제 대선 후보 TV 토론에선 후보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코너에서 이 발언의 사실관계를 따져봤습니다. 오늘 오후 전남 나주의 한 도로에서 레미콘 차량과 승합차가 충돌했습니다. 휴가를 떠나려던 일가족 4명 가운데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한국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우크라이나를 꺾고 1부 리그에 진출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이겼어! 올라가요!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 아이스하키 사상 첫 쾌거입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오늘 새벽 탄도미사일 한 발을 또다시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공중에서 폭발했는데 발사 시점이 미군의 항공모함이 동해로 올라오던 시기여서 국제사회 압박에 대한 북한의 무력 시위로 풀이됩니다. 동해에 진입한 칼빈슨함 전단은 당장 오늘부터 한미연합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반쯤 평안남도 북창 지역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북동방향으로 몇 분간 날아가다 공중에서 폭발했고 최고 고도는 71km였던 걸로 군 당국은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이달 들어 3차례 탄도미사일을 쐈지만 모두 정상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미사일 개발을 위해 시험 발사를 거듭하는 걸로 보이는데 미국 정보 당국자가 신형 중거리 미사일인 KN-17로 판단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지난 16일 쏜 미사일을 KN-17로 부르고 있는데 스커드 계열을 개량해 함정 공격용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5일 김일성 생일 기념 열병식에서 북한은 작은 날개 여러 개가 달려 대한미사일로 추정되는 새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동해로 진입하는 시점에 맞춰 대한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는 무력 시위였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동해로 진입한 칼빈슨함 전단은 당장 오늘부터 한미연합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미사일 요격훈련과 해상기동, 실사격, 그리고 잠수함 추적훈련이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거라며 나쁘다라고 짧게 표현했습니다. 미국 정부 안에선 추가 제재가 나올 거란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미국 반응은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2시간여 만에 백악관이 성명을 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알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받았다고만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중국과 시진핑 주석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트윗 말미엔 나쁘다라고 적었습니다. 미사일 발사에 대한 트럼프 자신의 소감일 수도, 아니면 중국의 경고를 무시했으니 중국의 압박 강도가 올라가 더 힘들어질 거라는 예고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추가 도발로 미, 중의 대북 압박 공조가 더욱 긴밀해지고 제재의 속도와 강도가 빨라지고 세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정부 당국자는 며칠 내에 새로운 제재가 나올 수 있으며 한반도 해상의 함정 추가 전개 등
무력 시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동해로 진입한 칼빈슨 항모전단 훈련을 통해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과시할 걸로 보입니다. 또 대북 석유 수출 금지와 북한산 석탄 거래 금지 등을 담은 추가 제재 초안을 마련했는데 중국과의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화석입니다. 이런 심각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유엔에서는 안보리 사상 처음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장관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를 소집한 미국은 경제 제재뿐 아니라 회원국들이 북한과 외교 관계도 끊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중국은 협상을 통한 해결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이 소식은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회의 초반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강경한 입장을 주도한 미국은 대북 경제 제재에 대해 외교 단절을 통해 북한을 고립시킬 것을 주문했습니다. We call on countries to suspend or downgrade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도 불사하겠다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문제 삼으며 즉각 제동을 걸었습니다. 武力解决不了问题，反而会造成更大的灾难。 대화와 협상만이 해결책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국 역할론에도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유일무이한 지렛대라고 추켜 세웠지만 중국은 자신들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외신 인터뷰에서 군사 위협과 제재로 핵을 제거하려는 것은 허황된 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새로운 대북 정책의 기조를 확정한 미국이 국제사회에 이를 알리는 기회였지만 만만치 않은 반대 여론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야 한다고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하는 진짜 의도가 뭐냐는 질문에 백악관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 이야기를 꺼낼지 사전에 몰랐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김우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타임스와 인터뷰에서도 사드 비용을 한국이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드는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왜 우리가 비용을 내야 하냐며 정중히 말하건대 한국이 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 정부 반박에도 트럼프가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라 전했지만 인터뷰 시점은 불분명합니다.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에 돈을 내라고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중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뉴욕에서 틸러슨 국무장관을 만나 미측이 사드 비용을 내야 한다는 우리 입장과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관련 부서에 잘 전달하겠다며 이 문제를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 얘기를 꺼낼지 사전에 몰랐다고 한 인터넷 매체가 전했습니다. 트럼프 발언을 놓고 안보 무임 승차론을 주장하다 사드 배치를 계기로 본격 비용 청구에 나선 것이란 분석과 함께 사실관계를 착각한 실언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로 중국에 보복을 당하고 미국의 비용을 요구받는 상황에 대해 한반도를 둘러싼 현안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우식입니다. 네, 이 사드 비용을 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어젯밤 열린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비싼 돈을 내야 해도 사드를 찬성할 거냐는 주장과 트럼프의 진짜 속셈은 따로 있을 거라는 반론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주장해온 문재인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으로 사드는 안보 문제를 넘어 경제 문제가 됐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10억 불을 내야 해도 무조건 찬성입니까? 무조건 다 찬성이라고들 해버리니까 이렇게 이제는 비용도 부담해라 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한미 FTA도
심상정 후보는 야밤에 사드를 기습 배치하고 청구서를 보내는 게 동맹국의 태도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돈 못 내겠으니까 사드 도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해야 당당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속셈이 있는 것이라며 비용을 부담할 일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외교적인 관계를 시작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가정조차도 다 이렇게 한 번씩 흔들었습니다. 10억 불 낼 이유가 없습니다. 뭔가 딴 걸 노리고 친 것 같습니다. 아마 방위비 분담금 쪽에 압박이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홍준표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선을 의식해 한 발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10억 불 내라고 하는 것은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이제 코리아 패싱을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한미 FTA에 대해선 서로 자당 집권 시절의 공이라며 아전인수식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한미 FTA가 통과될 때 그 당시에 강렬하게 반대했죠. 한미 FTA를 우리가 체결한 문재인 후보 사람들이죠. 지금 발언 민주당에서 을사늑약이라고 했습니다. 한미 FTA 협상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에 타결됐지만 국회 비준동의안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에 통과됐습니다. SBS 한정원입니다. 네, 어제는 선관위가 주최하는 경제 분야 토론이었던 만큼 성장이냐 분배냐 또 세금을 더 거둘 건지 아니면 줄일 건지 이런 경제 정책을 두고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4차례 토론보다 후보 간의 정책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복지와 분배 정책은 있는데 정작 성장 방안은 없다고 공격했습니다. 분배나 복지는 돈을 쓰는 겁니다. 그 돈을 쓰는 거는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데 돈을 버는 거를 어디서 벌겠다는 겁니까? 두 후보는 각각 내수 성장론, 복지 성장론으로 맞섰습니다. 우리 가계 소득이 높아져야 그것이 소비를 촉진시키고 그다음에 또 내수가 살아나서 경제를 또 성장할 수 있고 복지가 곧 성장이다. 분배가 곧 성장이다. 이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세금 정책을 놓고는 유일한 감세론자인 홍준표 후보와 다른 후보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담배세를 인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류세도 절반으로 인하를 하려고 합니다. 서민들 위해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담배세 인하 이야기 하시기 전에 사과하셔야 됩니다. 담배세 누가 인상했습니까? 그 당에서 인상했잖아요. 노조 문제를 놓곤 보수 후보 사이에서도 시각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대기업들이 사내 유보를 많이 하고 투자를 안 하는 것은 강성 노조 때문이라고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이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 후보님 것처럼 우리 경제 모든 위기, 모든 문제가 노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재벌 경영자 총수들도 책임이 있죠. 안철수 후보는 그간 TV 토론을 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의식한 듯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말싸움 잘 못합니다. 부족한 것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의 열망, 명령 그것만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문 후보는 지난 토론회에서 일자리 공약 재원을 묻는 유승민 후보에게 정책본부장과 토론하라고 했던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SBS 제가 김정윤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선 후보들. 네, 사실은 코너에선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대선 후보들이 TV 토론에서 벌인 공방의 사실관계를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TV 토론에서 나온 발언들을 정현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정 기자, 어제 홍준표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정리해고법을 놓고 아주 설전을 벌였어요. 네, 일단 두 후보의 발언부터 들어보실까요? 네. 노조의 부당한 행동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거는 법에 따라서. 그 부당한 걸 왜 홍 후보가 판단합니까? 자, 심상정 후보, 자 시간 아니, 저 토론 태도가 왜 그래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됐다니 그게 법에 따라서 정리해고된 것 아닙니까? 그때 통진당 하실 때 같이 만든 거 아닙니까?
네, 쟁점은 정리해고법을 만들 때 심 후보가 속했던 이 통진당이 참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인데요. 네. 저희가 확인해 보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네, 정리해고법이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근로기준법 제24조를 말하는데요. 이 조항은 1998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근데 알아보니까 그 통합진보당은 2011년에 창당이 됐고요. 통진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도 2004년에 원내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법을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네. 그런데 이 정리해고 문제는 어제 문재인 후보와 이 심상정 후보 사이에서도 좀 논쟁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정리해고 남용방지 공약이 포함됐냐 안 되느냐 그렇죠. 이거 가지고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관련 내용 한번 더 들어보시죠. 네. 우리 문 후보님 공약에는 정리해고에 대한 공약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를 다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른바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강제해고 또 막아야 한다고 그렇게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심 후보 말대로 한국노총이 지난 13일 정책평가표를 냈거든요. 네, 거기서 보면은 민주당 공약에 이 공약은 빠져 있습니다. 심 후보는 이걸 언급했던 건데요. 다만 어제 공개한 민주당 최종 공약집을 보면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규제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또 그 희망퇴직 남용방지법을 제정을 해서 변형된 정리해고를 막겠다는 공약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선을 열흘 앞둔 오늘 사전투표 전 마지막 주말인 만큼 후보들은 곳곳을 누비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차기 정부 구상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주말 유세 현장을 정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익산, 순천, 광주, 목포로 이어지는 호남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개혁 공동정부 구상에 대해 어떻게든 선거에만 이기려는 정권 야합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오로지 반문재인만 외치면서 정권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특화 산업단지 조성과 관광벨트 육성 같은 지역 공약도 내놨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부산, 울산, 경남을 찾아 문 후보와 양강 구도로 간다며 고향에서 뭉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여름 말이 있으면 판을 뒤집습니다. 좌파 정권의 정권 안 넘어갑니다. 우리가 뭉치면 절대 안 넘어갑니다. 지역 공약으로 김해 신공항 활주로 구축과 대구 밀양 김해간 KTX 신설을 내놨습니다. 통일한국당 남재준 후보가 사퇴하고 홍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충청권 유세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대선 전 단일화는 안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당선되면 개혁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통합정부 구상은 민주당 내에서 끼리끼리 나눠 먹자는 패권주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개파 패권주의가 망친 우리나라 개혁 공동정부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재차 약속했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부산 경남에서 홍준표 후보와 보수적통 맞대결을 벌였습니다. 안팎에서 후보를 흔들지만 끝까지 가겠다며 미래를 보고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드시 기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서 정말 잘 뽑았다 그렇게 생각할 대통령이 꼭 되겠습니다. 한국노총 근로자들을 만나선 돌발 노동 금지, 칼퇴근법 등 노동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수도권에서 2030 세대 공약에 주력했습니다. 성남에선 이재명 시장의 진보적 개혁 의제들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추진하려고 했던 과감한 재벌개혁, 법인세 인상, 저 심상정이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장도 내걸었던 기본소득제 도입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같은 공약을 부각시켰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요즘 출퇴근길 지하철역이나 주말에 사리다 공원과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엔 어김없이 선거 유세차가 있습니다. 이 유세차를 언제 어디에 놓는지에도 각 당마다 다른 전략이 숨겨져 있는데 권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선거운동 2주차 문재인 후보의 서울 유세차가 찾은 곳은 관악구입니다. 지난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의 마지막 유세지였다는 상징성을 지닌 곳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 시기 유세 전략상 딱인 곳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이른바 토끼몰이 유세입니다. 선거운동 첫째 주 노원과 강남, 강서 등 외곽 지역구에서 시작해 관악과 마포, 또 중구 등 안쪽으로 세를 넓히는 방식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바깥으로 외연을 넓힐 계획입니다. 개파 없이 독고다이로 대통령 후보 된 사람. 후보가 직접 등장하지 않아도 후보와 함께하는 느낌. 자유한국당이 펼치고 있는 전략은 홍카콜라입니다. 톡 쏘는 사이다 발언을 쏟아놓는 홍 후보 연설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자는 취지입니다. 지역구마다 배치된 1톤 트럭 전광판에 후보 연설 동영상을 상영하며 지하철역과 시장 또 주택가를 중점적으로 돕니다. 20여 가지의 동영상을 번갈아 상영하며 후보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 또 시장까지 맞붙은 이곳은 유세차 요지 중의 요지입니다. 국민의당 유세차는 하루에도 서너 번씩 이곳을 찾습니다. 5월 9일 장미 대선에서 우리 대한민국 코앞에 지나가는 차창 안으로도 기호 3번을 외치며 후보를 알립니다. 상대적으로 열세인 조직 아래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전술, 선택과 집중입니다. 후보 포스터와 선거 공약을 붙이고 골목을 누비는 하늘색 전동 스쿠터. 바른정당의 유세법입니다. 이른바 골목 유세입니다. 바른정당의 유세차는 전국에 단 17대. 다른 당에 비해 부족하다 보니 유세차와 똑같은 대수의 유세 스쿠터를 활용합니다. 유세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 표심도 잡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딱 한 대 있는 정의당 유세차가 오늘 향한 곳은 구로 디지털 단지입니다. 퇴근길 젊은 직장인들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전국에 유세차가 16대밖에 없는 정의당은 틈새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넉 대의 전동 킥보드까지 동원해 더 좁은 틈새 표심까지 파고든다는 전략입니다. SBS 권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전남 나주에서 달리던 레미콘 차량이 넘어지면서 마주오던 승합차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를 휴가를 떠나려던 일가족 4명 가운데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대형 레미콘 차량 아래 승합차가 완전히 구겨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분쯤 전남 나주시 한 유원지 앞 교차로에서 55살 김모 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합차를 덮쳤습니다. 차가 나오고 진행하다가 피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꺾으니까 확 넘어져서 이제 카니발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덮친 거죠.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36살 김모 씨 부부가 숨지고 김 씨의 6살 아들과 처형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 씨 가족은 연휴를 맞아 나들이를 가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남 통영에서 40대 여성 A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용의자 48살 김모 씨가 도주 일주일 만인 어젯밤 서울에서 검거됐습니다. 피해자 가족들한테 정말 죄송하고 저희 가족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통영으로 압송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숨진 여성과 공동 투자를 하면서 금전적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15분쯤 서울 송정동에서 27살 원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미용실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차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쳤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한국 아이스하키가 새 역사를 썼습니다. 세계선수권 2부 리그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사상 처음으로 1부 리그로 승격했습니다. 척박한 환경을 딛고 이룬 기적입니다. 주영민 기자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홈팀 우크라이나와 최종전에서 우리나라는 2피리어드 5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리며 환호했습니다. 신상우의 패스를 받아 안진휘가 강력하게 골문 구석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10분 뒤 골리 맷달튼의 실수로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골문 뒤쪽에서 퍽을 빼앗겨 일격을 당했습니다. 연장까지 균형은 계속됐고 축구의 승부차기에 해당되는 슛아웃으로 드라마가 이어졌습니다. 골리 맷달튼이 연이은 선방으로 앞선 실수를 깨끗이 만회했습니다.
상대 첫 번째 슛은 왼쪽 글러브로 낚아챘고 두 번째 슈팅은 다리를 오므려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슈터 신상훈이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승리가 확정되자 선수들은 빙판 위로 쏟아져 나와 서로 얼싸안고 환호했고 카리스마 넘치던 백지선 감독도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나라는 2부 리그로 승격한 지 2년 만에 준우승을 차지하며 사상 처음으로 1부 리그인 월드 챔피언십으로 한 단계 더 올라섰습니다. 선수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열심히 했어요. 이겼어! 올라가요! 너무 감사합니다. 실업팀이 단 3개뿐인 척박한 환경을 딛고 이룬 기적이었습니다. 3년 전 지휘봉을 잡은 NHL 스타 출신 캐나다 교포 백지선 감독이 열정적으로 한국 아이스하키를 일으켰습니다. 선진 기술과 전술을 전수했고 여기서 슈팅하고 이렇게 박 여기 있고 서툰 한국말로 끊임없이 교감하고 경기 외적으로도 푸근하게 선수들을 품으며 강팀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톱 클래스로 성장한 백지선 호는 이제 올림픽 사상 첫 승의 꿈을 향해 기적의 항해를 이어갑니다. SBS 유영민입니다. 네, 오늘부터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중간에 며칠 휴가 내면 선거일인 다음 달 9일까지 길게는 열 하루 동안 쉴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인 오늘 화창한 봄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전국 곳곳이 붐볐습니다. 황금 연휴 첫날 표정 이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심 한가운데가 온통 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활짝 피어난 철쭉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꽃밭에서 나들이객들은 저마다 추억을 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산 정상은 녹음이 짙어졌습니다. 능선마다 하늘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보려는 등산객들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휴양지 야영장은 색도, 모양도 각양각색인 텐트들이 빈틈없이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맞닿은 강에선 수상스키가 흰 물보라를 일으키며 내달리고 와이어에 몸을 싣고 하늘을 가로지르며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서울에선 발이 아닌 팔로 뛰는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휠체어를 밀어주고 함께 달리며 흘리는 구슬땀. 올해로 25번째를 맞은 서울국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에선 2천여 명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값진 완주를 이뤄냈습니다. 힘든데 뛰고 나면 개운해요. 흐뭇하고요. 할 수 있다는 생각? 완주를 축하하기 위해 경기장 상공에선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화려한 에어쇼를 펼쳤습니다. 최장 11일간의 징검다리 황금 연휴가 시작된 오늘 전국 주요 고속도로는 늦은 오후까지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인 부처님 오신 날을 닷새 앞두고 지금 서울 도심에선 연등 행렬이 한창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곽상은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탁골공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꽤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 같네요. 네, 조금 전 7시 흥인지문을 통과한 연등 행렬이 지금은 제 뒤편 종로거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등 10만 개에서 나오는 불빛이 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승려와 불자 5만 명이 참여한 이번 연등 행렬은 조계사까지 4km를 이동하는데요. 밤 10시쯤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 큐어가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입니다인 만큼 연등에도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소망을 담았다고 주최 측은 설명합니다. 행렬 선두에는 부처의 가르침을 수호한다는 사천왕과 지혜를 상징하는 코끼리 등을 본딴 거대한 장엄 등이 앞장을 서고 있고요. 이어 신도들이 만든 크고 작은 등이 행렬을 뒤따릅니다. 통일신라시대에 시작된 불교 연등회는 2012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는데요. 연등 행렬은 그야말로 행사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등 행렬은 오늘 밤 마무리되지만 사대문안 주요 도로와 청계천 주변에는 5만 개가 넘는 전통등과 가로연등이 설치돼 다음 주 부처님 오신 날까지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네, 각종 세금을 걷어가는 국세청에서 반대로 돈을 나눠주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일을 하고 또 세금도 내고 있지만 살림살이가 좀 빠듯한 사람들에게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올해는 신청 자격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늘었습니다. 송욱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조그만 미용실라며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 이선 씨.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지난해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사 비용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때마침 정말 그런 돈이 생겨서 유용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살림살이가 빠듯한 가정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이렇습니다. 연소득은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 나홀로 사는 단독 가구 1,300만 원 미만이고 주택을 포함한 재산은 총액이 1억 4천만 원 아래여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단독 가구의 나이 제한이요.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내려갔고요. 최대 지급액도 23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자녀 장려금은요. 연소득 4천만 원 미만,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면 가능한데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녀 2명이 있으면서 연소득 1,300만 원인 호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 164만 5천 원, 자녀 장려금으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국세청이 대상자를 추려서 우편과 문자로 알리고 있습니다.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증빙 서류를 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한 달인데 이 기간을 넘겨 신청하면 원래 받을 돈의 90%밖에 받지 못합니다. 올해부터는 본인이 수급 대상인지, 수급 대상이면 얼마를 받는지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 송욱입니다. 대선 후보 공약 검증 15번째 순서, 오늘은 건강보험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갑자기 큰 병에 걸리면 비싼 병원비가 걱정인데 대선 주자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병원비를 줄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병원 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율을 보장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63%입니다. 진료비가 100만 원 나왔다고 하면 평균 건강보험에서 63만 원을 내주고 환자는 37만 원 부담하는 셈입니다. OECD 회원국 평균 80%에 크게 못 미치는 꼴찌 수준입니다. 고가의 항암제, 최첨단 검사 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가 많기 때문인데 대선 후보들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병원비를 줄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입원과 외래 모두 100% 보장, 안철수 후보는 입원만 100% 보장, 심상정 후보는 입원 90%, 외래 80%의 보장률을 제시했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입원 외래 구분 없이 전체 보장률을 80%로 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돈이 많이 들겠죠. 보장률을 80%까지 올린다 쳐도 1년에 16조 8천억 원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계산입니다. 네, 조 기자, 건강보험 흑자가 많아서 이걸로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후보가 있잖아요. 네, 지금 건강보험 누적 흑자 20조인데요. 네. 이 돈만으로는 어떤 후보의 공약도 2년 이상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공약을 지키려면 세금인 국가 재정을 끌어오거나 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2배 이상 올려야 하는데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는 다른 후보들은 이런 얘기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좀 재정 문제가 해결이 되면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병원비 줄어드는 건 다 좋은 얘기죠. 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악용할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의학적 효과가 비슷한데도 고가의 장비나 약품을 쓸 그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쉽다는 건데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용 효과가 떨어지거나 효과가 아직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비급여가 돼 있는 경우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래서 등급을 매겨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자 이렇게 학회에서는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학계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착한 비급여, 나쁜 비급여를 분리해내고 어떻게 보면 나쁜 비급여는 그 자체의 시장으로 존재하도록 남겨둔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시술이나 성형수술도 보장률을 늘리면 보험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질병 치료와 무관한 피부 미용, 성형 시술을 건강보험에 적용하겠다고 약속한 후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내일은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를 텐데요. 한낮엔 서울이 26도, 대구는 무려 31도까지 오르면서 한여름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야외활동 시에는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방에서도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강원도 일부 지방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 하늘 표정은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차츰 늘어납니다. 또 충북 동부와 강원 남부, 경상도 내륙 지방에선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안과 일부 남해안 지방에선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짙은 안개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징검다리 연휴 내내 덥겠고요. 어린이날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황금 연휴에 어디 가시는 것도 좋지만 다음 달 9일이나 사전 투표일인 4일이나 5일 반드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